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만겸이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주 듣지만 흔히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고객 예탁금, 또 그거와 대비해서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신용융자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이렇게 보면 HTS도 그렇고 모바일에서 이 계좌 예수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요게 잘못됐네요. 요게 이제 D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이게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D 플러스 1, D 플러스 2,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 고객 예탁금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증권회사에 유가증권 거래 등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아 증권회사가 일시적인 보관하는 예수금. 또 뒤집어서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하려는 고객이 증권회사 그 계좌에다가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고 많이 쓰는 게 이제 주로 이런 위탁자 예수금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고객 예탁금 안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건 별로 안 따지죠. 청약자 예수금, IPO 한다고 그래서 막 청약금 들어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죠. 그런 거 청약자 예수금 뭐 요새는 이게 뭐 거의 천문학적 숫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약자 예수금도 있고 뭐 나머지 저축자 예수금이나 환매조건부 예수금이나 뭐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이나 신용거래 보증금 이런 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위탁자 예수금.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계좌를 우리가 위탁 계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증권회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를 어떻게 해요? 증권회사가 대행하죠. 그게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뭘 위탁을 그래서 위탁 계좌라고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뭐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예전에는 다 이런 말을 썼어요. 위탁 계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살려고 증권회사에다가 미리 갖다 넣어놓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을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고객 예탁금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식을 사려고 증권회사 자기 계좌,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죠.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해요. 빠지기 시작해. 이게 여러분 뭐 최근에 주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빠지기도 합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진짜 어떤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해요. 이때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준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얘기할 때 고객 예탁금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 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 어, 주가가 좀 조정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때문에 수요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고객 예탁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2020년도에 동학개미 출연으로 해서 고객 예탁금이, 한 3배에서 4배 사이로 이렇게 1년 사이에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돈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좋은 쪽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적인.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고객 예탁금에 대한 오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요를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어떤 팩터가 없어요. 고객 예탁금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요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오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주식 거래를 위해서 들어온 돈 있죠. 갖다 맡긴 돈하고 고객이 주식을 팔면 돈이 되죠. 그 주식을 파는 돈이 다시 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상승하는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객이 돈을 팔면 계좌로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이 고객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밖에서 안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억을 갖다가 계좌를 트고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랬다가 이게 올라서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았습니다. 한 4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고 계좌로 들어오니까 계산상으로는 고객 예탁금이 늘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분은 새로운 돈은 하나도 넣은 게 아니죠. 그런 오류가 있다. 일본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되죠. 이게 은행 계좌하고 또 뭐 CMA 등 뭐 이런 저축성 상품 계좌하고 증권 계좌하고 연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런 다른 은행 계좌나 이런 데서 증권 계좌로 돈이 넘어오죠. 그죠? 또 저축성 상품 계좌에서 일로 오죠. 그러니까 구태여 뭐 고객 예탁금에다가 미리 갖다 돈을 이렇게 쟁겨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은행 그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 있다가 주식 사고 싶을 때 그때 그냥 바로 옮기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게 워낙 계좌이체 이런 게 잘 되니까 그 금융기관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 늘어나는 이런 후행적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가 뜨겁다. 뭐 막 기사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뭐 주식시장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막 나오면 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음 주가가 좋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후행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가가 올라서 어, 고객 예탁금이 늘은 것이냐, 아니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냐, 이런 거는 조금 좀 따져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객 예탁금의 후행적.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고객 예탁금이 진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고객 예탁금이 많아서 주가가 오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뭐 여러 가지 수치 중에서 주식시장의 미래나 수요를 대변할 수 있는 거로서는 고객 예탁금 이상 가는 게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신용융자금, 뭐 신용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죠. 근데 그 백만금이 브런치 카페에서 이미 먼저 했던 과목 중에서 신용거래라는 과목을 보시면 이제 신용거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 해설서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하냐 하면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신용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신용융자금 이건 뭐예요? 주식 살려고 증권회사로부터 빌려온 돈이죠. 그러니까 내 돈 40에 증권회사에서 60을 빌려서 100만큼 주식을 샀다. 신용거래를 했다. 그러면 내 돈 빼고 60만큼이 신용융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쓰는 말이 신용잔고율.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죠. 얼마큼 그 주식에 신용이 걸려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주식의 상장 주식 총 대비 신용으로 매수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 왜냐하면 이게 신용이 많다는 거는 신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 내는 돈이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쫓기는 물량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상장 주식수가 100주예요. 근데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수가 5주다. 그러면 신용 잔고율이 5%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주식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신용 잔고율을 계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신용 잔고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불안정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로 신용 잔고율이라는 거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 잔고율이 높다. 이런 건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 종목이. 그래서 여차직하면 신용은 이제 뭐 이자도 내고 만기도 있고 이러니까 팔고 나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 공유율.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회사에 그 신용을 줄 수 있는 그 회사의 총 거래량 중에서 신용 거래량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회사 주식이 총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주다. 근데 이 사람이 신용 거래량이 2주다. 그럼 신용 거래율이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2%죠. 2%.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것도 높으면 신용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와의 상관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에요? 고기 예탁금도 늘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도 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이게 위험하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30%가 넘으면 이제 조정이 온다. 40%가 넘으면 큰 폭의 조정이 온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과 같이 경험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고기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60조다. 고기 예탁금이 지금 60조다 한번 가정을 하죠. 60조. 그런데 신용이 20조가 있다. 20조. 신용융자 잔고가.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 30, 뭐한 3.3 뭐 이렇게 되죠. 퍼센티지로. 그렇게 되면 이거를 30%가 넘으면 이거를 우리가 위험 신호로 본다. 근데 이게 40%마저 넘어가면 이거는 큰 폭의 조정을 예상해야 된다. 시장이 불안하다. 뭐 이런 거예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누적 평균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걸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주시장이 뭐 맨날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엔 이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좀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자료를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이게 월요일 날 발표된 거예요. 상장 기업 신용 잔고 수량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이 대유가 신용 잔고율이 12.1%다 이거예요. 수량은 요거고. 그러니까 요 수량이라는 게 뭐예요? 총 상장 주식수 대비 요게 신용 걸린 물량이고 신용의 물량이고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요거는 뭐냐면 변동추이. 예, 누가 갑자기 신용이 많이 올라갔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잔고율이 변동이 누가 제일 크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여기도 보지만 뭐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HTS나 이런 데 보시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그 신용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로 하셔서 이게 갑자기 신용융자 잔고가 갑자기 는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관련된 거는 일단 수치가 올라가고 잔고율이 높아지면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거를 대상으로 이제 지금은 뭐 막혀 있지만 공매도가 될 때 이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죠. 신용이 많이 걸려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거기다 대고 숏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금, 예수금이 뭐예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캐시, 돈이죠. 이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매일 변하죠. 근데 여기 보면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D-데이, 어떤 특정한 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하루 지난 날, 이거는 이틀 지난 날, 이거는 3일 지난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매매가, 이 D일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한 수도 결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 다음 날 일어나요. 그게 이게 결제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일에만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날 매매한 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요 날 빠져나가요. 요 날 매매한 게 돈이 요 날 빠져나간다고. 결제하는 날. 예. 그래서 그게 D 플러스 2일의 D 플러스 2일의 요 2일의 예수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D 플러스 1에 영향을 주는 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어디요? 어, 굳이 말한다면 D 마이너스 1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D 플러스 1 요때 매매가 됐다. 그러면 얘는 다음 달인 D 플러스 3일 날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미수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결제일 날 돈만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근데 이건 신용과 달라가지고, 이게 결제일 날,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이제 결제일 날, 예를 들어서 반대 매매나 마진콜, 그거 필요한 만큼, 돈을 내라 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또 매매를 하면 돈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간적인 미수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난 미수한 적도 없는데 왜 미수금이 나타나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 거래는 이런 단순한 미수 거래가 있고 신용을 통한 미수 거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수 거래가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찾을 수 있는 예수금, 이건 오늘 찾을 수 있는 돈. 이 D 플러스 1은 뭐 더 이상 매매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내일 찾을 수 있는 돈. D 플러스 2는 모레 찾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제가 다음 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산화돼서 뭐 당일날도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 각 증권사가 만나가지고 주식 주고 돈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날에 뭐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 그걸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래는 이런 다음 날 이틀 후에 결제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보면 이런 예수금, 출금 가능 금액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래서 금액이 이제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 빈번하게 안 하시면 뭐
D+1이나 D+2나 돈이 똑같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빈번하게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결하게 여러분 요새 얘기되는 고기예탁금, 신용, 융자금, 잔고 얘기, 그리고 여러분 계좌에서 볼 수 있는 예수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